고종 18년 8월 고려와 몽골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다. 고종 19년 6월 고려의 최고 권력자 최우가 자기 집의 고위 관리들을 모아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호수가 10만에 이르던 개경의 사람들은 도읍을 옮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나 최우를 두려워하여 누구도 감히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승단이 최우에게 말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이치입니다. 예로서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귀면 저들 역시 무슨 명분으로 매번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성곽과 종묘사직을 버리고 섬에 숨어서 구차하게 세월을 끌며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정은 전투에서 다 죽고 노약자는 묶여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날 밤 야별초의 하급 지휘관이었던 김세충이 문을 밀치고 회의 장소로 들어와 말했다. 개경은 태조 이래 대대로 지켜온 지가 200년이나 됩니다. 성이 견고하고 군량미도 충분하므로 힘을 다해 방비해서 사직을 사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곳을 버리고 장차 어느 곳에 도읍을 정하겠습니까? 이에 최우는 김세충에게 개경을 지킬 방법을 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대집성은 김세충의 목을 벨 것을 요청했고 결국 김세충은 비참한 최우를 맞이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최우와 강화도 천도에 반대하는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최우는 고종을 위협하여 강화도 천도를 강행했다. 고종 19년 7월 6일 개경을 출발한 고종은 승천부에서 하룻밤을 머물렀고 다음날 조강을 건너 강화도의 객관에 도착했다. 당시 열흘이나 계속된 장마로 인해 흙탕물이 정강이까지 차는 상황이었다. 고위 관리와 양가의 부녀자들이 맨발로 짐을 지고 가야 했고 과부와 허랍이, 고아나 혼자 사는 이들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고종 19년 7월부터 원종 11년 5월까지 38년 동안 강화도는 고려의 수도였다. 강화도 북쪽의 북산기슭에 있는 고려 궁지는 당시 임금이 머물던 궁궐터로 개경 만월대의 주산인 송악산의 이름을 따서 북산을 송악산이라 불렀다. 또한 궁전과 절은 물론 격구장의 이름까지 모두 개경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만에 위치한 강화도는 전국의 물류가 모이는 지리적 요충지인데다 개경으로 가는 입구였다. 더욱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서 방어에 유리했다. 물론 강화도는 육지와 매우 가깝지만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에 있는 해협인 염안은 유속이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몽골군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강화도의 서쪽과 남쪽 해안은 온통 갯벌이라 몽골군이 일단 상륙한다 해도 갯벌을 빠르게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강화도는 몽골군의 최대 강점인 기병의 기동성을 무력화시키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 고종 20년 무신 정권은 몽골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도의 해안을 따라 외성을 쌓았다. 지금도 강화도 동쪽 해안에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안 방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외성이다. 강화도는 궁궐을 둘러싼 내성 주위에 중성을 쌓고 해안에는 외성을 쌓아 견고한 방어 체계를 갖춘 군사요새였다. 몽골은 고려와의 약 30년에 걸친 전쟁 동안 한 번도 강화도를 침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몽골이 수전에 약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몽골은 나중에 배를 가지고 일본과 베트남을 공격하기도 했다. 원종 15년 몽골의 1차 일본 원정 때는 고려의 전함 900척이 동원되었고 충렬왕 7년 몽골의 2차 일본 원정 때는 고려의 전함 900척과 함께 남송의 전함 3500척이 동원되었다. 몽골이 만약 강화도를 침공하고자 했다면 수전에 능한 정복지의 병력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다.
몽골의 고려에 대한 공격은 금과 남송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당시 몽골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금과 남송이었고 고려는 그런 목표를 공략하기 위해 제압해둘 필요가 있는 일종의 부수적인 목표일 뿐이었다. 몽골이 염려한 상황은 금, 남송, 고려, 일본이 연합하여 몽골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몽골은 강화도를 그냥 놓아두고 고려의 본토를 유린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것이었다. 고려는 몽골이 정복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 유일하게 국채를 유지했다. 만약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멸망했을 것이다. 몽골군은 지배 지역을 철저히 짓밟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씨를 말리는 몽골 기병들은 당시 세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몽골군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발달한 전술과 무기를 계속해서 배워나가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성 너머로 커다란 돌을 날려보내는 발석차와 사다리 차인 운제 등 다양한 공성 무기는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터득한 것이었다. 몽골군에게는 오늘날 수류탄과 유사한 발화 무기도 있었다. 두꺼운 자기로 만든 용기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운 뒤 점화선을 넣고 불을 붙여 던졌다. 당시 건물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졌다. 몽골군의 또 다른 특징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이다.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점령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쌓아 길을 만들기도 했고 노인, 아이, 여성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여 시체의 머리로 피라미드를 쌓았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올 정도다. 충북 충주에 있는 대림산성은 몽골과의 전쟁 당시 인근 주민들의 피난처 구실을 했던 곳이다. 당시 고려의 무신정권이 채택한 산성 입보책과 해도 입보책은 산성과 평지의 읍성을 연계하는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기승한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일단 안전지대인 산성이나 바다의 섬으로 피신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전술이다. 몽골군은 침략한 지역을 약탈하여 물자를 조달했고 그럼으로써 기동성을 강화했다. 따라서 이러한 전술은 몽골군이 군수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생활 근거를 버리고 산이나 섬으로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봉이산성도 몽골과의 전쟁 당시 인근 주민들의 피난처가 됐던 곳이다. 고종 40년 봉이산성에서 벌어진 전투는 대몽항전에서 가장 처참했던 전투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몽골군은 이중 목책을 세우고 깊은 참호를 판 뒤 성 주위를 겹겹이 포위했다. 성 안에 고립된 백성들은 물이 없어 가축의 피를 마셔가며 항전했지만 보름을 버티지 못했다. 성이 함락된 뒤 몽골군은 모든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여 그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고종 18년부터 몽골은 약 30년에 걸쳐 6차례나 고려를 침략했다. 그러나 1차 전쟁을 제외하고 고려의 관군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경주의 황룡사를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강화도의 무신정권은 육지에서 벌어지는 몽골군의 만행을 외면했다. 당시 강화도에는 삼별초가 주둔했는데 원종 11년 삼별초가 진도로 이동할 때 함선의 수가 1천여 척에 달할 정도였다. 삼별초는 최후가 도적을 막기 위해 조직한 야별초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군사 집단이다. 이들은 사실상 무신정권의 사병으로서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무력 기반일 뿐이었다. 고려 군사력의 거의 전부인 삼별초의 호위를 받은 강화도의 무신정권은 몽골에 항복하지도 그렇다고 결사항전을 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강화도에 있을 뿐이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쥐고 있던 최씨 무신정권 입장에서
몽골과의 타협은 정권의 몰락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강화도 견자산 동쪽 기슭에는 당시 최후의 저택이 있었다. 그는 수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저택을 짓게 하고 수십 리에 달하는 화려한 정원을 꾸몄다.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연회를 열어 향락을 즐겼다. 이처럼 강화도의 무신정권은 개경에서 살던 예전과 다름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강화도의 무신정권은 육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조세도 그대로 받았다. 백성들이 스스로 대몽항전을 하는 와중에 조정으로부터의 세금 수탈이 너무 심해지자 오히려 몽골군이 오는 것을 반기는 백성들이 있을 정도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몽골의 통치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몽골군의 특징인 초토화 작전은 정복지가 늘어나고 농경지대를 점령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몽골의 제2대 황제인 오구타이 칸은 금을 정벌한 이후 중국의 한인은 물론 여진 중앙아시아, 유럽 등 정복지의 인재를 등용하면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중앙행정부를 만들었다. 점령지도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영토를 보전해주면서 정액세법에 따라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려와 몽골의 전쟁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원래 몽골군은 기마전술을 이용한 기동 전략을 구사했으며 전쟁 기간도 몇 달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고종 41년 7월부터 시작된 마지막 6차 전쟁은 고종 46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 보통 가을에 침공을 시작해서 이듬해 봄이면 약탈을 마치고 돌아가는 종래의 패턴을 벗어나 고려 땅에서 장기전을 펴게 된 것이다. 몽골군이 정복지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여 분량을 받아내면서 장기전을 펼치자 산이나 섬으로 도망가는 산성 입보책과 해도 입보책은 효과가 없어졌다. 육지만을 공략 대상으로 삼던 몽골의 전쟁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종 43년 몽골군은 70척의 선박을 동원해서 전남 신안의 아페도를 공격했다. 아페도는 서남해안의 중심이 되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몽골군은 이를 시작으로 연안의 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강화도로 올라가는 고려의 조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강화도의 무신정권은 전국 각지의 13개 조창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받아 운영했는데 몽골군은 이를 차단해 고려의 무신정권을 압박하고자 했다. 강화도의 무신정권이 육지에서 벌어지는 몽골과의 전쟁에 계속 관심을 보이지 않자 전쟁으로 지친 고려의 백성들은 점차 무신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세금을 거들어 온 관리를 죽이고 몽골군에 투항하는가 하면 지방 투호들도 몽골에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화도의 고려 집권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졌다. 고종 45년 강화도에서의 항전을 고집하던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의가 암살을 당했다. 명종 26년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 62년간 이어지던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자 고려 왕실은 몽골과의 강화를 결정했다. 고종 46년 4월 당시 태자였던 왕전, 즉 훗날의 원종이 화친을 청하는 표문을 갖고 몽골로 출발한 것이다. 이 무렵 몽골의 제5대 황제가 된 쿠빌라이는 고려의 강화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고려의 풍속을 인정하고 다루가치를 본국으로 소환하며 전쟁 중에 항복한 고려인을 돌려보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국서를 고려에 보냈다. 이로써 몽골 황실 가문이 지배하는 여러 칸국과 같은 지위를 인정해준 셈이다. 이렇게 나라 이름까지 그대로 인정해준 것은 몽골 제국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고종 46년 6월 고종이 사망하자 원종으로 즉위한 왕전은 몽골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강화도에 남아있던 무신정권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원종 11년 5월 원종이 개경환도를 선언한 뒤 몽골군은 강화도에 들어가 성을 부수고 궁궐을 모두 불태웠다.
강화도 천도는 몽골이라는 강력한 적 앞에서 무신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고려라는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작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방치된 채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던 백성들에게 강화도 천도는 단지 권력자들의 도피일 뿐이었다.